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미래를 믿는 사람 고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금융의 판을 바꿀 거라고 믿는 이용재입니다. 벌써 이 9회째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제가 너무 무리 많이 했나 봅니다. 제 목소리가 별로 안 좋은데요. 그래도 허스키한 목소리로 아주 알찬 소식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네. 초심으로 진행을 해왔지만 오늘은 좀 더 최선을 다해서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준 550명의 구독자분들과 감사합니다. 잠재적인 95,500명의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좋은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4일이죠. 네. 이 암호화폐 거래소 지닉스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네네. 일종의 이 크립토 펀드라고 할 수 있는 세계 최초 크립토 펀드에 대해서 금융 당국이 네. 팔지 말아라 예. 라고 얘기를 해서 네. 화제가 됐었죠. 맞아요. 이 지닉스는 이제 국내에서는 그 암호화폐나 ICO도 말할 것도 없고 뭐 비트코인 선물 거래까지도 지금 기관들이나 이런 데서는 거의 전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닉스가 이제 암호화폐 크립토 펀드를 냈다라는 게 좀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죠. 네. 이 펀드 이름이 ZXG 크립토 펀드 1호였는데 네. 이게 국내 투자자들 대상으로 판매가 어떻게 된 건가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명칭이 GXG 크립토 펀드 1호고요. 운용 규모가 이제 일반 투자자들한테 국내 투자자들한테 1,000개의 이더리움을 모금을 했어요. 근데 운용 기간이 이제 1년 12개월로 운용을 하고 관계사가 이제 제네시스 그다음에 알파 파트너스는 중국 회사입니다. 중국 크립토 펀드 회사. 이 회사가 운용하고 지닉스가 이제 상장하고 구조만 보면 만기 1년짜리 공모 펀드. 네. 그럼 거의 다 비슷한 건데. 예. 그럼 이 토큰, 이 펀드를 자기가 투자하게 되면 이 토큰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토큰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보내면 이제 GXG라는 토큰을 받는데 그게 일종의 펀드의 저희가 옛날에 펀드 갚으면 통장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 거기 보면 이제 통장에 좌수 찍혀 있고 그 좌수가 이제 토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약간 펀드에서 한 발 더 나간 좀 진보된 투자 비이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닉스가 했었고요. 그래서 발행량이 2천만 토큰, GXG 토큰이고요. 발행가가 1 이더리움당 14,000개의 GXG를 받을 수 있고 토큰 분배를 보면은 70%가 토큰 세일, 그다음에 20%가 유보금, 그러니까 요 90%를 갖고 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0%는 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펀드 회사로 치면 운용 보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팀 물량이 10%다. 그래서 쉽게 보면 보수가 10%짜리의 크립토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그 아까 만기 1년짜리 펀드라고 했지만 토큰을 받아서 아까 지닉스에 상장이 됐다고 했으니까 그럼 결국 내가 시장에서 팔면 바로 환매가 되는 구조인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내가 엑시트할 때 그냥 토큰을 토큰을 원하는 상대방한테 넘기면 되는 거죠. 약간 ETF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공모 펀드는 우리가 1년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폐쇄형 같은 경우는. 폐쇄형은 그런데 돈이 필요할 때 언제든 내가 현금화할 수 있다. 지닉스를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펀드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 펀드가 주식시장에서 나온 배경이 개인들이 직접 주식 투자를 하는 건 위험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니 전문가한테 맡기자, 대신 보수를 주자라는 거였는데 암호화폐 시장도 주식시장과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흘러가겠죠. 그러면 역시 이런 펀드 역시 많이 필요하고 나올 것 같은데 현재는 국내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는 물론이고 ICO도 안 되고 당연히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펀드도 안 되고 되죠. 다 안 되는 거네요. 전면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 1호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닉스라는 거래소가 업비트나 빗썸처럼 대형 거래소가 아니다 보니 금융 당국에서도 모든 걸 다 모니터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목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펀드 보도자 나왔을 때 담당자한테 괜찮아요? 연락 안 왔어요? 라고 했더니 연락 없었다고. 근데 이번에 2호 내면서 2만 개로 한다고 하니까. 그럼 그 얘기는 몰랐다가 알게 돼서 그런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개의 이더리움을 갖고 1호를 했을 때는 잠잠했는데 이제 2만 개의 이더리움을 하면 그 금액이 좀 크잖아요. 근데 때마침 또 이제 그때 금융당국에서 보도자료로 냈었죠. 보도자료를 보니까 금융당국에서 문제 삼은 부분이 자본시장법이라고 이렇게 그 현재 우리 주식시장을 관할하는 법이 있는데 거기서 정해놓은 집합투자증권, 즉 펀드가 아니니까
유의해야 된다라고 한 거죠? 네. 펀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투자자들이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마치 뭔가 정부에서 공인한 그 펀드다라는 그러니까 느낌의. 맞아요. 그다음에 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현 자본시장법에서 집합투자 비즈니스를 구성하는 플레이어들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이 구성원들, 지닉스 토큰을 구성하는 이 구성 주체들이. 그다음에 이런 GXG 토큰을 금융감독원에 집합투자증권으로서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투자 설명서, 그러니까 여기 웹상에 지닉스 홈페이지에 기재했던 투자 설명서 같은 것들도 원래 그냥 일반 펀드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법을 따르는 펀드는 투자 설명서 같은 것도 다 신고를 하고 금감원에서 이제 이걸 적법성을 보거든요. 괜찮다, 괜찮다, 아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이제 투자자한테 알려주는 취지였죠. 그 보도 자료는. 그래서 법적으로 공인된 펀드가 아니니 투자할 때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보호 조치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니 조심해라라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살짝 약간 궁금한 게 분명히 이제 자본시장법을 적용한다라고 했었는데 이 자본시장을 법을 적용하려면 금융상품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정부 스스로가 이 암호화폐는 가상통화라고 부르면서 이건 금융상품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금융상품이 아닌데 여기다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일단 대법원은 비트코인을 자산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판결을 내리는 적이 있잖아요, 국내에서. 네, 그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에서 몰수한 비트코인을 이제 압수 처분한 거죠. 그래서 뭐 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가 미국의 SEC처럼 뭐 이거를 증권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이거를 제도화해야 되냐 이것까지 고려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보도자료를 급하게 냈던 이유는 일단 이런 게 있으니까 주의해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도화의 단초다 아니면 뭐 지닉스가 이런 새로운 화두를 이런 법계나 이런 금융 당국 규제 당국에 뭐 던졌다. 근데 이게 뭐 향후 어떤 파급 효과가 일어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냥 주의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금융 당국이 선제적으로 뭐 법적 제도화를 먼저 조치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고요. 맞아요. 저 전화하면 항상 해외 사례 참고하고 있다고 한 지가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사례, 특히나 유럽연합이나 아니면 아시아 쪽의 싱가포르, 홍콩. 또 마침 홍콩이 11월 1일 날 그 버추얼 에셋 펀드, 그다음에 운용사, 그다음에 그 버추얼 에셋 펀드를 판매하는 판매사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골자는 현재 홍콩에 있는 자본시장법을 웬만하면 준용하겠다라는 것들이 골자인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아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키 분수령은 제가 계속 방송에서 얘기하지만 SEC가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지 말지 그리고 승인되면 이제 법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뭐 이런 전반적인 글로벌리 국내 그다음에 이런 법적 움직임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를 보는 게 좀 제일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SEC에 이제 비트코인 ETF가 점점 SEC 내에서도 긍정적으로 분위기가 가고 있다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SEC의 의장 제이 클레이튼이 웬만하면 이런 그 보통은 이제 SEC 위원들이 다양한 세미나에 기조연설을 많이 하는데 제이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핀테크나 이런 쪽은 몇 번 나간 적이 있는데 진짜 완전 크립토 컨퍼런스는 처음이에요. 근데 이번에 11월에 열리는 컨센서스 인베스트 2018이라는 이제 블록체인 암호화폐 세미나인데 이제 주로 투자에 초점 맞춰져 있는 세미나죠. 여기에 이제 키노트 스피커로 제이 클레이튼 의장이 참여합니다. 그래요? 이 코인데스크의 섭외력인가요?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SEC 내부에서 비트코인 ETF에 대한 변화의 움직임들이. 그러니까 SEC도 갑자기 이제 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니네 해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계속적으로 뭔가 이제 시그널을 주는 거죠. 페드도 그랬듯이. 그래서 이런 데 나와서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아마 정부가 ICO 관련된 정책을 발표할 텐데요. 제대로 된 규제 방향이 나왔으면 합니다. 다시 미국 우리 모든 세계의 중심인 현실적으로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 SEC 얘기 한번 다시 볼게요. 그 ETF 승인 앞두고 있는데 9월에 신임 위원으로 선정된 일라드 로이스먼 이분 본격적으로 뛰고 계신다고요? 10월 초에 일라드 로이스먼이 솔리드X, 그다음 반액, 그다음에 시카고 옵션 거래소 담당자들과 비트코인 ETF에 관련된 미팅을 했다고 하네요. 야, 그 미팅 무슨 얘기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어떤 얘기가 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미팅 이후에 이
이 비트코인 ETF 관련 세 회사의 담당자들이 일라드 로이스먼 앞에서 했던 피치덱, 그러니까 좀 프레젠테이션이죠. 그 자료가 올라와 있거든요. 아, 그래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거를 충족하지 못하는 ETF들은 이제 다 거절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솔리드X 반액 CBOE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 이거 전부 다 준수하고 있다. 봐라. 지금 이 전체를 아우르는 기능은 그러니까 뭐 거래소 역할은 뭐 쭉 나오고 뭐 규제 청산 관련 정보도 다 해야 되고 증권거래 용이하게 하고 장애물 제거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역할이다. 지금 CBOE가 지금 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교묘하게 시세를 조정하는 행위와 관행을 방지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설 거래소에서 나오는 그 가격을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이거 OTC 가격으로 할게. 장외 거래에서 정말 비트코인 필요성을 갖고 투자하는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 가격을 쓰겠다. OTC 프라이싱을 하겠다. 그리고 이걸 하면서 자금 세탁 방지나 선물거래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각종 규제 등을 다 준수할 거고요. 그다음에 KYC, 그러니까 고객 신원파까지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불법 자금 혹시 우려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해소한 거고. 자금 세탁 이런 것들 우려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규제 청산, 정산 관련 정보 처리를 담당한다. 이거는 이제 여기에 DTCC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중앙 예탁 청산 기관이에요. 한국으로 치면 예탁결제원. 그러니까 예탁결제원이 이런 비트코인 ETF에 관련된 청산, 정산 관련 정보 처리를 전담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정보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정 판매회사, AP라고 돼 있는 게 이제 펀드로 치면은 은행, 증권사가 판매사지만 ETF로 치면 이제 판매사의 지정 판매회사라고 하거든요. Authorized Participation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뭐냐면 ETF 시장에서는 설정하고 환매를 담당하는 회사예요. 이 AP가.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 이제 ETF를 추가 설정하고 환매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AP가 있고 LP가 있는데 유동성 공급자는 LP인데 요즘에 이걸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유동성도 공급하고 ETF 설정 환매도 같이 한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해야 지금 뭐 오퍼레이션 리스크, 거래 상대방 리스크도 이렇게 해야 더 줄어들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중앙 예탁 청산 기관과 지정 판매사가 있다라고 어필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넓은 의미에서의 투자자 및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거는 비트코인 ETF 전체가 아우르는 그런 가치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이제 반액이랑 솔리드X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일종의 투자자의 이익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 장치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비트코인이라는 게 무기명 자산이잖아요. 암호화된 무기명 자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관리하고 그러니까 관리 보관, 그다음에 해킹에 대해서 방어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일반 투자자들이 오히려 더 못한다라는 거죠. 내 개인 키 잃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개인 키 잃어버리면 끝이고 또 컴퓨터 지식이 없으면 뭐 좀 약간 포맷 한번 하면 날아가나요? 되게 열악한 지갑이나 이런 소프트웨어 쓰게 되면 또 해킹 당할 위험도 있고. 근데 반액이나 솔리드X가 처럼 기관 투자자들이 쓰는 그런 좋은 지갑에서는 이런 위험도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보험을 마련했죠. 그래서 일단 300억부터 해서 이 비트코인 ETF 규모가 커질수록 1,400억까지 보장되는. 근데 이제 이런 보험을 제공하는 회사들도 A등급의 글로벌 보험사 얘가 이제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SEC 너네가 근거를 들어서 거절했던 그런 법령을 보아하니 우리는 이걸 다 완벽히 채웠다. 그래서 해달라라고 로이스먼이랑 독대를 하면서 얘기를 한 거죠. 듣기만 해도 상당히 합리적인데 솔리드X나 이 반에 그 CBOE가 같이 하는 ETF가 이 시세 조정도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뭐 거래 상대방 리스크도 없애고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투자자들에게 좋은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맞아요. 투자자 및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겠다. 이 정도 되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해줘야겠죠. 그래서 제이 클레이튼이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또 11월에 컨센서스 행사 키노트 스피커로 나가는 것도 거기서 그럼 짠하고 발표할 수도 있나요? 그러면 좋겠지만 그건 아니고 그래서 아마 굉장히 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SEC 같은 경우는 규제 당국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 SEC에서 이걸 판단할 명분도 없고요. 네. 잘못 판단할 경우에는 역사 5점으로 남아요. SEC가 지금까지 굉장히 여러 번 ETF, 비트코인 ETF를 거절해 왔는데요. 이제 다시 그런 실수를 해서 역사에 5점을 남기지 네.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하는 그런 네. 판단을 했으면 하고요. 아울러서 국내에 그 지닉스가 했던 첫 번째 세계 첫 크립토 펀드에 대한 판단도 규제 당국의 좀 더 전향적인 판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하게 될 얘기는 바로 이 기존의 어떤 그 가장 문제점이 됐던 법정화폐 시스템의 문제점이 변하지 않는다. 네, 변하지 않는다. 몇백 년 전에 생긴 달러가 그냥 그대로 달러죠. 네. 지미송, 제가 그 인터뷰했던 비트코인 개발자 지미송은 법정화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평균 수명이 26년에 불과하다라고 했는데 이와 비교해서 우리 암호화폐는 진화하고 있죠? 네. 암호화폐의 가장 큰 특징이죠. 이제 디지털 소프트웨어, 암호화된 소프트웨어고 플랫폼이다 보니 계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네. 사회적 변화나 쓰임새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게 장점이죠. 네. 네. 어떻게 보면은 경제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게 이 화폐 시스템인데 네. 경제 시스템은 계속 발전하고 변하는데 화폐는 그대로다. 네. 이게 말이 안 맞는 건데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참 매력적이에요. 암호화폐는 계속 진화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 진화하는 이 화폐 중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더리움. 이 이더리움은 어떻게 진화하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 비탈릭 부테린이 애초 제시한 이 4단계 발전 로드맵이 네. 있다고요. 그러니까 올림픽이라는 테스트넷 단계를 빼면 4단계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이제 프론티어 단계. 프론티어. 예. 우리 프론티어 정신할 때 그 프론티어. 네, 그러니까 미개척 분야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단계고요. 그다음에 첫 발을 내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프론티어. 예, 메인넷이 이제 처음 나왔던 거고 이때가 돼서 그러니까 2015년 7월이 돼서야 메인넷이 런칭이 됐고 이때부터 이제 POW 작업증명 알고리즘을 통해서 채굴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다음에 D앱을 실행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기 위한 그런 버그 테스트 같은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이루어졌던 시기죠. 그럼 1단계는 프론티어다. 그럼 네. 2단계는 뭔가요? 2단계는 이제 홈스테드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 제일 많이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더리움 블로그에서 메인 대문 화면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홈스테드가 이제 영어로 보면은 뭐 농장, 주택 약간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런 대지 위에 쌓여 있는 건축하는 그런 네네네. 집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집을 이제 보통 이제 D앱이라고 표현을 D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D앱들이 잘 올라갈 수 있도록 플랫폼 위에서 뭐 속도 같은 거를 개선한다거나 버그를 좀 더 수정을 한다거나 뭐 이런 다양한 안정성을 좀 더 높인다거나 이런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던 때가 홈스테드죠. 그래서 이거가 출시되고 나서 2달 뒤에 이제 바로 이제 D앱이 큰 게 하나 등장을 했었죠. 그게 이제 더 다오. 홈스테드 출시 이후 2달 만에 딱 등장을 했었죠.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되는 건가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메트로폴리스. 저희가 대도시의 뜻이죠, 메트로폴리스가. 수많은 D앱들로 대도시처럼 그렇죠, 운전 성실을 이루는 그런 것들을 표현을 했었고요. 그래서 정말 굉장히 많은 속도 처리에 있어서 주안점을 둔 기능들이 많이 업그레이드를 됐었고 1단계에서 1단계가 지금 이 메트로폴리스를 2단계로 나눴잖아요.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비잔티움이라고 이게 하죠. 바로 지난해 10월에 진행된 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비잔티움 업그레이드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비잔티움은 업그레이드 됐고 작년에. 지금 현재는 이제 맞아요. 지금 현재는 비잔티움 단계인 거죠. 그 콘스탄티노플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내년 1월이나 2월로 연기됐었죠. 메트로폴리스 단계, 콘스탄티노플 단계에서는 이제 D앱들이 엄청 많이 생겨야 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속도를 굉장히 빨리 향상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기존의 작업증명 알고리즘 말고 지분증명 알고리즘으로 바꾸겠다. 소위 말하는 그 포스. 네, 그거에 대한 준비 작업이 이루어질 거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세레니티 단계. 세레니티. 이 단어는 약간 고요한 단계, 고요한 평화로움 이런 거. 그러니까 진짜 큰 뭐 메가 D앱 같은 것들이 이제 이더리움 위에 막 올라가 있고 이게 너무 잘 돌아가고 있는 거죠. 별 문제 없이. 이게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빨리 세레니티 단계가 와서 그 블록체인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우려를 불식시켜줬으면 합니다. 메트로폴리스 1단계가 바로 이 비잔티움 업그레이드였는데 여기 적용됐던 기술 중에 GK 스낙스라는 기술. 뭐 이름도 어려워요.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데 알면 재밌는 개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더리움의 속도를 향상시켜줄 그
키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이게 GK 스낙스가 영지식 증명의 간결한 비상호적 논증. 네. 뭐 어려운데 일단 영지식 증명이 뭔가요? GK 스나크 앞에 GK만 알아도 된다. 예. GK가 영지식 제로 날리지. 제로 날리지라는 거죠. 제로 날리지 프로프. 그냥 되게 쉬워요. 그래서 보면 제로 날리지. 네, 제로 날리지예요. 영지식. 공개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공개를 안 하니까 영지식인 거죠. 예. 해당 내용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아니, 알고 있는 걸 공개하지 않는데 상대방에게 어떻게 알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나요? 굉장히 너무 신기하죠. 네, 신기한데요. 이거 좀 설명을 좀 그럴듯하게 좀 저도 이해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게 설명을 그럴듯하게 이미 한 분이 계세요. 네. 장 자크 키스케다라고. 네네네. 이제 프랑스 암호학자분인데 네네네. 이분이 이제 어린이를 위한 영지식 증명 이런 논문이 있어요. 어린이도 이해하니까 저도 이해할 수 있겠네요. 저희도 가능한 거죠. 네네. 어린이를 위한. 그래서 라니는 이제 동굴 안에 들어가서 저 문 앞에 서 있고요. 대신 용재는 제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죠. 네, 어디로 갔는지 A로 갔는지 B로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럼 확률은 반반이네. 네, 반반이죠. 그래서 제가 A라고 외치면 이제 문을 열고 A 통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A라고 외치면 또 A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B라고 하면 B에서 나오고 또 A 하면 A에서 나오고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확률적으로 만약에 한 번만 한다 이런 걸 그러면은 진짜 운이 좋아서 내가 A로 월세가 없는데도 A로 나올 수 있지만 이걸 만약에 10번 하고 100번 하고 1000번을 하면 열쇠가 있어야만 증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 제로 날리지 그러니까 영지식 증명에서 증명 방법은 확률적인 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비밀을 알고 있다라고 믿어도 될 만큼의 그런 확률을 검증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20번 정도만 해보면 라니가 열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용재가 말하는 문으로 나올 확률이 한 2천만 분의 1인가 정도 돼요. 여기서 보면 상호작용을 되게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용재는 계속 A, B 외치고 라니는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고. 2천만 분의 1의 확률을 만들려고 해도 20번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상호작용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암호화폐 플랫폼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요. 왜냐면 그러면 입증자와 검증자가 둘 다 그 플랫폼에서 지금 온라인 상태가 돼야 되고 계속 상호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고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뭔가 되게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그거를 효율성을 개선한 게 방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GK 스나크가 되는 거죠. 비상호적 논증. 그러면 영지식 증명이라는 이런 기술은 이용할 수 있는데 블록체인 상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보완한 기술이 바로 아까 GK 스낙스라는 거다. 그래서 한글로 GK 스나크 한글이 비상호적 간결한 그런 논증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단편적인 정보 하나, 근데 그 정보도 그 비밀 정보가 아니라 그 비밀을 해시한 누가 봐도 모르는 그런 정보들만 딱 던지면 막 되면서 이제 그 검증이 끝나는 거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비탈릭은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초당 500 TPS는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문서를 리포트를 발표하기도 했었죠. 그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는 현재 제가 아는 수준에서는 비트코인이 초당 거래 처리 건수가 TPS가 5건에서 7건이고 이더리움이 15건에서 20건이라고 하는데 이거 지금 해결 잘 되고 있나요? 확장성이 정확히 뭐냐면 그러니까 블럭이 생성이 돼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불가변성을 갖기까지의 그런 과정, 그러니까 완결성을 갖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블럭이 빨리 생성되면 다양한 거래가 많이 들어가고 빨리 완결되면은 거래가 많이 되니까 이게 빨라지는 건데 근데 이게 보통 그래서 노드들이 이걸 다 검증을 하잖아요. 노드들이 상호 이제 작용을 하면서 수많은 노드들이 그래서 이걸 확장성을 쉽게 올리는 방법은 노드 수를 줄이는 거예요. 노드들끼리 검증하고 원장을 공유하고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에 드는 시간을 노드 수를 줄여서 그냥 절약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당연히 TPS는 올라갑니다.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 문제가 바로 이 약간 이더리움과 이오스 진영 간의 철학적 갈등인데요. 이오스 진영은 21개만 노드를 해서 야, 탈중앙화 좋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오래 걸리잖아. 빨리빨리 좀 하자, 현실적으로 라는 거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사이다톡 1회에 나오셨던 정우영 서울 이더리움 미드업 올거나이저께서는 이더리움을 좋아하는 이유가
탈중앙화 이슈에 대해서 정면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게 노드 수를 안 줄인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정면으로 해결하는 방법. 좋아요. 정면으로 해결하는 거 좋은데 시간이 걸리죠.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 건가요? 어떻게 확장성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한 6, 7가지 정도의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좀 유념해서 봐야 될 것들, 좀 중요한 것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POS, 지분증명 방식, 지분증명. 이 합의 알고리즘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올 샤딩, 샤딩 분할해서 이제 분할해서 처리하는 데이터 기술인데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술을 좀 근데 저희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저희 이제 진행자들이 계속 지분증명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작업증명과는 약간 다른 방식인데 작업증명은 저희가 비트코인 할 때 다뤘잖아요. 지분증명 한 번만 다시 짚고 넘어가자면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지분을 투입한 사람들이 그 블록 검증하는 그런 자격을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채굴자들이 사라지고 내가 나는 내 이더리움 맡기고 나는 블록 증명하는 사람이 될게라고 하면서 블록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치한 그 금액만큼 지분만큼의 투표권을 갖고 있죠. 영향력을. 그래서 빨리빨리 그 검증자들끼리 빨리빨리 검증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표에 나온 이 그 장점과 단점 이걸 설명해 주신다면? 장단점이 일단 첫 번째가 작업 증명 같은 경우는 규모의 경제 논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에너지 소모량 높다는 거. 이게 그때 얘기했던 거죠. 세 번째는 공격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방법이 부재하다. 근데 이제 지분 증명으로 넘어가게 되면 규모의 경제 논리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에너지 소모량 당연히 적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냥 보팅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공격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방법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고 그럼 실제로 이더리움 위에서 어떻게 지분 증명 방식이 작동이 되나요? 지금 이제 이더리움 그러니까 지분 증명 방식을 도입을 연구하는 게 프로젝트 2개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릴 프로젝트는 캐스퍼 FFG라고. 캐스퍼가 그 캐스퍼가 꼬마 유령 캐스퍼. 네, 맞아요. 꼬마 유령 캐스퍼. 그래서 지분 증명 방식과 작업 증명 방식을 하이브리드해서 사용하는 거죠. 이거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연구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체크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노란색 블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체크 포인트는 기존에 이제 50블럭마다 체크 포인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팍이라는 거는 이제 체크 포인트와 체크 포인트 사이의 간격이에요. 50개의 블럭이고요. 그래서 지금 50개의 그러니까 체크 포인트와 체크 포인트 사이에는 이제 기존의 POW 방식으로 블럭이 채굴이 되고요. 그래서 열심히 이게 채굴하고 계시는 거예요. 채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50개가 딱 50번째 블럭에서는 이제 검증자들이 그러니까 자금을 예치한 검증자들이 모여서 이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이 블럭이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그래서 3분의 2 이상이 투표를 완료하면 이제 그 블럭은 정당화가 되는 거죠. 이게 올바른 블럭이다라고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검증자들이 체크 포인트 2에 대해서 투표를 완료하는 순간에 그 이전 체크 포인트 1은 이제 최종 확인되는 거예요. 파이널라이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변하는 거죠, 이제 여기는. 지금은 그럼 쉽게 말하면 에포크가 지금 50블록인데 이게 크게 봤을 때는 이걸 점점 줄여가겠다는 게 목표가 되겠네요. 점점 줄여서 채굴자들의 영향력을 조금씩 이제 빼내는 거죠. 그 캐스퍼 프로젝트를 알아봤고요. 이번에 샤딩이라는 건데 샤딩. 어렵네요. 샤딩이 뭔가요? 샤딩도 블록체인이 형성되는 과정이 직렬 방식이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일렬로 기차처럼 일렬로 붙어가는 거예요. 직렬 방식. 근데 굉장히 그래서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체인에 정말 많은 걸 하려고 하는데 이 한 줄짜리 체인에 가중되는 그런 부담이 되게 많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직렬로 이루어지면 노드가 아무리 많아져도 그냥 노드 하나, 컴퓨터 하나의 역할을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탈중앙화 가치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개발하고 쓰는 건데 이제 이거를 쉽게 말하면 샤딩은 직렬로 가는 일렬 체인을 밑으로 병렬로 여러 가지로 연결하는 거예요. 병렬로 가자 이제. 이게 이제 샤딩의 기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지금 14,800개 정도 노드가 있는데 얘네들이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노드도 많아서 또 싱크로로 인한 지연도 길고 효용성이 굉장히 낮아요. 솔직히 TPS도 낮고. 근데 이거를 프로토콜 레벨에서 노드를 분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노드를 그룹화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샤딩에 대한 스펙이 담겨져 있는 리포트에서는 이제 그 노드를 100개의 그룹으로 분할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적어놨거든요. 그럼 일단은 100배의 효율을 가지는 거예요? 100개의 체인이 생기는 거죠. 100개의 로컬 블록체인. 그리고 이제 이 그룹 노드끼리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고 정보 싱크로나이징 하고 다 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는 하나인데 그 안에 보면 이제 체인이 100개 정도가 있는 거다. 그래서 속도가 훨씬 빨라지겠죠. 탈중앙화에 대한 가치관까지도 같이 지켜가면서 이제 속도도 높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샤딩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캐스퍼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뒤에서 그러니까 뭐 좀 더 기술적으로 어려운 개념인 플라즈마도 있고요. 뭐 사이드 체인 프로젝트도 있고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 이더리움의 TPS,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추구하는 탈중앙화 가치관을 지키면서 확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연구되고 있는 거죠. 가장 활발하게 확장성을 고민하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더리움. 그 지금까지 사이다톡에 나오셨던 많은 분들이 약간 어떤 프로젝트를 좋아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더리움을 언급하신 이유가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쵸.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캐스퍼와 샤딩을 줄여서 업계에서는 뭐 샤스퍼라는 말도 쓰는데 샤스퍼, 뭐 플라즈마, 뭐 라이드 네트워크 이런 여러 가지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들이 빨리 어떻게 개발이 완료가 돼서 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 수많은 DApp들이 돌아가는 탈중앙화된 세상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도 역시 크립토 어벤져스 또 귀한 분 모셨습니다. 크립토 관련해서 블록체인 프로젝트 실무를 가장 많이 담당한 세움의 대표 변호사님이십니다. 네,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파트너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네, 나 이런 사람이야.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 그러니까 크립토 거래소라든지 아니면 엑셀러레이터 그리고 ICO를 진행했던 많은 회사들 자문을 하고 있고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아서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세움에서 담당했던 그 블록체인 업무는 뭐가 있나요? 블록체인 엑셀러레이팅, 그러니까 회사들을 도와주는 회사들 자문하는 데 이제 필요한 것들을 자문했고, 그다음에 ICO 관련돼서 이제 물론 저희가 자문한 곳들은 안타깝게 한국 회사는 없습니다. 한국 분들이 있는 해외 회사가 있는 거죠. 한국 분들이 있네요. 한국 분들이 있는 뭐 싱가포르 회사, 싱가포르 회사, 스위스 회사. 예를 들면 저희 뭐 일반 시청자들이 알만한 회사 이름을 대주신다면 유명한 데 많이 있다고. 그 메디블록 자문했고요. 메디블록. 그다음에 코스모 체인 코스모도 이쪽에서 큐브 자문했고, 그다음에 뭐 지금 하고 있는 뭐 GXC라든지 한 20개 정도 자문한 것 같습니다. 해외에다 법인을 설립해서 ICO를 진행한다라고 하면 국내법 영향은 전혀 안 받는 건가요? 사실 이제 법에 뭐가 적용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이 있고 일단 그 외에 이제 사기나 이런 형법 같은 거라든지 유사수신에 관한 법률 이런 이제 기타 법률들이 있을 텐데 그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에 이제 영향을 미칠 때, 한국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때는 그 해외 법인이라도 적용이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법인이라도 국내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적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법인인 경우라도 그 적용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론적으로 해외 법인인 경우와 한국 법인인 경우가 뭐가 달라요라고 하면은 저희는 자문을 드릴 때 그냥 이론적으로 똑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한국에서 ICO가 금지된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많은 이제 그 법률가들은 시큐리티 토큰인 경우, 증권이 아닌 토큰을 판매하는 경우에 과연 금지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법령이 뭐가 있느냐. 물론 모든 암호화폐는 사기고 그냥 도박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그건 당연히 위반인 건데 그게 아니라고 전제를 했을 때에는 적용되는 법령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 정부가 워낙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연한 두려움, 그다음 그런 측면에서 다 해외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이제 ICO 하고 자금을 모집했어요. 근데 한국으로 돈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필요성에 따라서. 이 경우는 현재 있는 외국환거래법에 저촉이 되죠.
네, 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갖고 오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식으로 갖고 오냐니까 이걸 암호화폐 그대로 가져올 거냐, 아니면은 그거를 피아트로 바꿔서 갖고 올 거냐인데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저희가 자문했던 프로젝트들은 적법하게 외국환 신고 맞춰서 피아트로 법정화폐로 바꿔서 들어왔었습니다. 외국환 신고를 거쳤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향후에 이제 문제 소지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기를 맞습니다. 추천을 드리는 거군요. 외국환 거래법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가급적이면 지키는 게 좋다. 그러니까 바꿔야 되긴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자문 방향, ICO에 대한 자문 방향은 현재 있는 법령을 최대한 준수하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준수하자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아직까지 안 좋은 시선을 바라보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트집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꼬투리를 잡아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데 문제를 삼았을 때 당연히 지켰어야 되는데 왜 안 지켰어요라는 말을 안 들을 수 있게끔 조금 불편하더라도 사실 피아트로 바꿔서 들어오면은 불편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수수료도 내야 되고 뭐 이런 그런 걸 안 할 수 있는 게 암호화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리스크를 낮게 가자라고. 아직은 법적으로 정비되기 전에 최대한 리스크를 낮추자. 그 세움으로 약간 프로젝트들이 많이 문의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서 최대한 문제를 안 만들도록 하게끔 해주니까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외국환 거래법 말고 그 밖에 또 ICO 하는 업체들이 지켜야 할 법적 이슈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ICO 하는 업체들한테 좀 어떻게 보면 당부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건 진짜 유료로 전환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아마 유료로 한번 해볼까요? 아무튼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한테 이제 사실 더 굉장히 많은 이제 프로젝트들이 이제 자문을 받으러 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하는 곳이다. 블록체인 사업을 하는 곳이다. 근데 정부가 굉장히 적대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만 직접적인 법령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규제에서 자유롭다. 그러니까 법을 지키지 않아도 지킬 법이 없다. 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착각인가요? 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키고 싶은데 지킬 법이 없다라고 착각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정말 개발자가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알파고 같은 굉장한 걸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뭐 100억, 200억, 300억의 암호화폐를 모집한다. 당연히 사기가 적용되겠죠. 그렇죠. 네, 사기가 적용될 거고 한국에서 몇몇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는 뭐 로또를 만든다던가 이런 복권 사업인데 하겠다. 복권 사업 그건 인허가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그냥 블록체인인데 왜 인허가를 받아야 되죠? 라고 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업 모델과 기존의 이제 뭐 유사수신행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아니면 개인정보 이슈라든지 외국환 거래법이라든지 이미 있는 법령은 전부 적용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많은 사업자들이 여지껏 스타트업들이 사회 혁신을 위해서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고 했을 때도 기존 규제와 부딪히면서 물론 규제 중에 잘못된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부딪히면서 그걸 해결해 나가려고 하면서 노력을 하지 어느 누구도 나한텐 그거는 상관없어 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건 조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진짜 사회 혁신하고 이런 좋은 기업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오해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야? 법이 없는데 어떻게 지켜요라는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심하게 좀 약간 과장해서 말하자면 백서의 절반이 법적으로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는 내용이 대부분 이렇게 엄청 두껍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붙이면 괜찮은 거예요?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근데 다만 그게 우리는 책임 없어요, 우리는 책임 없어요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법률적으로 뭐 유효하거나 이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그 경고를 다 그렇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다 책임 없어요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이거는 지금 블록체인 관련된 법령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제도가 급변하고 있어가지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지금은 된다라고 믿고 했는데 다음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갑자기 금지돼서 이 프로젝트는 좌절될 수 있습니다.
라는 점은 얘기하는 게 우린 책임 없어요와 좀 다른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위험성을 고지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런 거는 들어갈 사람한테 그런 내용을 쓰는 거는 당연히 얘기도 안 하고 그런 얘기 사실 안 하는 게 뭐 돈 받는 데는 좋겠죠. 근데 그런 위험성을 고지하는 거와 그냥 위험성 고지가 아니라 나는 괜찮아요. 아니, 나는 문제 없어요. 난 책임 안 질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랑은 조금 구분이 된다라고. 다른 거구나. 네. 저는 보면서 약간 아니 무책임하게 다 이러기로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으니 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얘네가 법적 책임을 면하려고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위험성 고지라는 측면에서는 근데 그것도 그게 더 맞다. 네. 이런 해킹으로 거래소 해킹 때문에 피해를 본 피해 투자자분들이 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거나 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제일 궁금해요, 사실. 사실 거래소가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한국에서 거래소 관련된 법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거래소의 보안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그냥 인터넷 사업자와 같은 수준에서 이제 이용자가 얼마나 되고 이용 방문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보안 수준이 결정이 될 텐데 그 보안 수준을 지키지 못하고 해킹을 당했다면 당연히 그 거래소가 책임을 져야 될 거고요. 근데 문제는 거래소에 자금력이 많이 없을 경우에 거기 해킹 당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 돈 없어 이러면 어떻게 파산해버리면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신뢰 있는 거래소를 이용하는 게 우선은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법제가 빨리 돼서 보안, 그러니까 물적 요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안 요건들을 갖춘 거래소들이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해킹과는 또 별개로 해서 거래가 중단되고 어떤 그 대표적인 그 비거래소 사태, 그 거래소가 그 서버가 다운되면서 중단됐을 때 소비자가 입은 피해, 이건 보상받을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거래소에 관한 특별한 법령이 지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반 법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법에 따라서 입증이 다 가능하다면 당연히 거래소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텐데 입증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지금 한국 그 증권거래소나 이런 것들은 실제 법령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그 규제를 하고 있고 이런 피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서버가 다운됐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지 않은 뭐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불법행위 로 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인권원 토큰 취급할 때는 굉장히 주요한 점이 많잖아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어떤 법적 이슈가 있을까요? 뭐 ICO나 뭐 회사들이 증권원 토큰을 취급하겠다라고 할 때. 시큐리티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이 있는데 시큐리티 토큰은 사실 증권성을 가진 토큰이거든요. 그럼 증권성을 가진 토큰은 한국에서 증권 관련 법령이 그 한국의 그 자본시장법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자본시장법이 적용이 돼서 되는 반면에 유틸리티형 토큰은 한국에서 아직까지 관련된 법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적용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양쪽이 이제 극단적으로 규제가 굉장히 심한 거냐 아니냐가 구별이 되는데 문제는 한국의 자본시장법이 이제 증권을 정하고 있는 유형들이 있어요. 근데 그 증권의 유형에 이게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판단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일반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하웨이 테스트 배당이 있으면은 맞아요. 증권, 그다음에 의결권이 있으면 증권, 아니면 증권 아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뭐 얼마 전에 이제 이더리움 관련된 증권성 판단할 때도 이게 개발이 얼마나 됐는지, 그다음에 ERC20 토큰인지 아닌지 이런 거 다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처럼 그 하웨이 테스트의 기준도 워낙 그러니까 추상적이다 보니까 그거를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조금 모호한데 만약에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했을 때 시큐리티형 토큰이다 라고 하면 한국의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는데 아직까지 그 규제에 따른 신고나 등록 절차를 한국에서는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큐리티형 토큰은 한국에서는 발행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오시면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투자하시는지, 그리고 혹시 좋게 보는 프로젝트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개인적으로는 투자를 했고요. 궁금하네요. 그래서 근데 거의 대부분 작년에 가지고 있었던 거랑
뭐 변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대표적인 암호화폐들 그냥 갖고 계신데 장기 투자하고 그다음에 뭐 장기 투자. 네, 제가 자문했던 프로젝트들 옆에서 봤는데 좋다고 생각한 프로젝트들 뭐 나중에 이제 다시 취득해가지고 바꿔주고 있고요. 믿으니까 뭐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타까운 거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너무 피해도 많이 생기고 안타까운 사연도 많이 듣게 되고 근데 실제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 프로젝트들이 다 해외 나가서 정말 많은 비용을 지급하고 세금을 내면서 이게 한국으로 다 올 수 있었고 여기서 한국의 부가가치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게 좀 빠르게 제도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나가는 것들이 안타까운데 어려운 문제지만 정부에서 좀 노력해서 제도화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네요. 사실 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편은 유료화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데 이렇게 알찬 소식 다음 주에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